이명박 정부 시절 군의 정치 개입 댓글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 당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당시 김관진 장관이 댓글 작업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사실을 이틀 전에 알려주고 증거 인멸을 유도했다는 폭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검찰은 최근 옥도경,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도 잇따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작성한 방송 장악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문건의 상당수에 청와대를 지칭하는 BH와 BH 요청 사항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 기무부대 시설에서 테니스를 쳤다는 사실을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JTBC 취재 결과 올해만 21차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과 코치까지 대동한 것은 물론 현충일에도 테니스를 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약 1시간 전부터 청와대에서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불참한 가운데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양 사망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광복 씨는 재수인 서혜순 씨의 해명에 대해 모든 부분이 의혹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철원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 사고에 대해 군 당국은 인근 사격장에서 발사된 탄환이 나무나 돌에 맞아 굴절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 외설스러운 그림과 욕설, 낙서로 가득합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어린이들은 못 가는 어린이공원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조직적 은폐를 보여주는 녹취록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녹취록은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사이버사 산하 심리전단의 이태하 전 단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2012년 군의 대선 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로 이태하 전 단장은 이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가장 무거운 책임이 인정돼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군의 이런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 과연 장관 지시도 없이 이루어졌겠느냐, 이런 의혹이 컸지만 당시 수사는 결국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JTBC가 확인한 녹취록에서 이 전 단장은 정치 댓글 작업을 지칭하며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 라고 말하는가 하면 김관진, 김태형 장관에게 우리 업무를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하 전 단장은 또 이후의 수사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단이 압수수색 사실을 알려주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문했다는 폭로도 했습니다. 이태하 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고위 간부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불법 댓글 작업이 이루어지던 때와 또 그 불법 댓글 사건을 수사하던 때 모두 군의 최고 책임자는 김관진 씨였습니다. JTBC가 취재한 바로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출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장은 점점 더 커지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잠시 후에는 이 내용을 취재한 서복현 기자와 함께 직접 리포트를 보도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김혜미 기자의 단독 보도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태하 전 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대화는 2014년 7월 이루어졌습니다. 옥 전 사령관은 교육사령부 자리로 밀려나고
군 검찰이 사령관과 부대원들에 대한 기소 의지를 드러내는 시점입니다. 당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단장은 자신의 상관이었던 옥사령관과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 계속해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공작의 주체가 사이버사가 아니라 국방부 차원의 일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합니다. 그중에서도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전 단장은 자신이 시킨 것이지 부하들이 무슨 죄가 있냐면서 동시에 결국 장관이 시킨 것이라며 김관진 전 장관을 지목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자신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사이버사령부 관련자 전체를 겨누자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칩니다. 내가 안고 넘어질 테니 조직을 보호해달라고 김 전 장관에게 전해달라고 했다며 장관이 우리 부대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면 내가 장관을 감쌀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며 활동 내용을 일일이 보고했다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는 김태영, 김관진 장관 등이 3에서 4년 동안 업무 보고를 받고 표창을 주고 격려해줬다면서 당시에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메모한 걸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 새로운 한민구 장관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한 신임 장관에게 현황 보고를 했고 한 장관 역시 사이버사의 작전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김관진 전 장관이 당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합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으냐고 말합니다. 조사단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장관으로 있던 김관진 씨는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조사단의 발표 이후 국방부 장관에서 국가안보실 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상당히 조직적으로 큰 단위에서 사이버 사령부를 넘어서는 큰 단위에서 이게 기획되고 집행이 됐고 이 전 단장은 언젠가는 이런 사실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이 따라만 다니고 이렇게 당한 신세를 대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라며 언론에 터뜨리겠다고 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갈수록 모든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정치부 서복현 기자로부터 들으면서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태하 전 단장과 옥도경 전 사령관의 녹취록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대화를 나눈 게 언제입니까? 예, 녹취록을 보면서 좀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 전 단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 공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어제 이모 팀장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2시간 40분 동안 증인으로 나왔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버사령부 이모 팀장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시점이 2014년 6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화는 2014년 7월 1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것이 녹취록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녹취 파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전 단장과 옥 전 사령관 사이에 녹취 파일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은 현재 공식 조사, 수사기관도 확보하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철희 의원실에서 녹취록을 제공하긴 했지만 취재진이 별도로 이 전 단장과 옥 전 사령관 사이에 녹취 파일이 있고 지금도 역시 존재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언젠가는 녹취 파일도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태하 전 단장이 1심 재판 중이었다면 구속 상태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옥 전 사령관과 통화까지 했으니까 뭐 물론 이제 구속 상태는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2013년에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예. 당시에 구속자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2015년 5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뭐 이후에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때는 2014년 7월에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일 때였고 또 옥 전 사령관도 기소는 됐지만 2014년 12월에 선고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옥 전 사령관이 기소되기 전 그리고 이 전 단장이 재판 중일 때 통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봐도 당시 수사 경쟁이 물렀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대화는 그런데 왜 이루어진 걸까요?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역시 대화 내용을 좀 보면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습니다. 보시면 장관님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김관진 장관입니다. 전해달라고 했다. 내가 안고 넘어지니까
조직을 보호해주라는 것이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다 뒤집어 쓰는 대신 조직을 보호해달라는 것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원망을 하면서 대화가 나오는 건데요. 예. 대화록을 보면 실제 특정 인물 3명의 이름을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기소한다면 우리 조직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인데 내가 뭐하러 총대를 메고 가느냐. 이렇게 총대라는 말을 예.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조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심리전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불만의 원인이 자신의 부하들을 지켜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 김관진 장관을 언급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부하들이 뭐가 죄가 있냐? 내가 시킨 것이지.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른바 점층법을 썼군요. 예, 그러면서 김태영, 김관진 장관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김태영 장관은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방장관이었고요. 예. 이후 장관이 바로 김관진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름이 더 등장하는데요. 김태영, 김관진 장관이나 한민구, 정승조 합참의장이 3, 4년 동안 보고받고 표창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가요? 예. 예. 한민구 합참의장 아시다시피 김관진 장관에 이어서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예, 예. 뭐 직전까지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한민구 그렇죠. 장관은. 예, 예. 예. 김관진 장관은 예. 사이버사 댓글이 불거졌을 때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록과 전혀 다른 내용인 건데요. 예, 예. 2013년 10월 14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당시 김관진 장관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530 직원들이 작년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내용들 장관 알고 계십니까? 그 댓글 작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가지고도 예.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위증입니다. 그렇죠. 예. 예.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530 심리전단에 상세한 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버사령부 530단의 공식 명칭이 뭡니까? 제가 상세한 걸 잘 모르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녹취록에서는 심리전 단장이 장관이 시켜서 한 일이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장관이 상세한 걸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 녹취록만 보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는 셈이죠. 예. 이 전 단장이 그러니까 이태하 전 단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게 있죠. 예, 직접 언급을 합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내가 가만둘 것 같으냐 이렇게 김관진 당시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업무 지시를 하고 메모한 것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숨겨놓고 있는데 정책실장을 건드리면 장관의 정책 참모기 때문에 장관은 바로 당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실제 당시 기소는요. 이전 단장 옥전 사령관, 연재욱 전 사령관이 기소가 됐고 예. 정책실장도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한민구 신임 장관에게도 현황 보고를 했다고 들었다. 우리 사업이나 작전에 대해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 녹취록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폭탄이 지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이 녹취록의 전체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단 저희 녹취록을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제가 녹취 파일 전체를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예. 녹취 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가늠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 개입에 전면에 나섰고 총지휘를 김관진 당시 장관이 했다는 관련자의 주장을 녹취록으로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론 조작에 참여한 것은 사이버 사령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기무사가 댓글 공작에 참여했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회의에까지 들어갔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무사 댓글 공작은 처음 나오는 얘기고 청와대 회의까지 참여했다는 것도 처음 나온 얘기죠. 기무사와 사이버 사령부를 모두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역시 군의 최고 책임자겠죠. 녹취록을 조금 더 본 뒤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 단장과의 녹취록엔 국군 기무사령부가 등장합니다. 이 단장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기무사도 같은 기관으로서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 기무사가 좋지 않은 조언을 하고 아주 부정적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옥 전 사령관은 기무사가 도와준다고 한 것 아니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댓글 공작이 외부에 알려지자 기무사가 입장을 바꿨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단장은 기무사가 공작에 직접 참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본인이 속한 530 심리전단은 심리전에 법적 근거가 있지만 기무사는 불법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었다. 당시 청와대 대책회의에도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이 단장은 국방부에서 기무사의 심리전 조직을 사이버 사령부로 통합하려고 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기무사가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 때까지만 조직을 유지하겠다고 해놓고는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2014년까지 계속 유지했다면서 내가 사실을 터뜨리면 너희들은 죽는다고도 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 책임자가 청와대에서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자, 수사 당시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예.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기무사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군은 심리전에 법적 근거가 있는데 기무사는 불법으로 심리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얘기가 심리전 단장, 전 심리전 단장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겁니다. 예. 특히 청와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MB 정부 때 청와대 대책회의에 나와서 나와 같이 떠들었다. 기무사가 나와 같이 떠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이 대목을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심리전과 관련한 회의를 했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여기에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장과 기무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부분도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내용들을 놓고 보면 결국은 청와대가 사이버 사령부와 기무사를 모아놓고 회의를 주도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와대가. 예. 예. 그 회의에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기무사 심리전 조직을 없애라고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무사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이버 사령부로 통합하라고 계속 얘기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무사가 해관보 정상회의 때까지만 하고 안 한다고 하다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터뜨리면 죽는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 해관보 정상회의가요. 2012년 3월에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는 2012년 3월까지만 하고 안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해왔다는 얘기인데요. 바로 한 달 뒤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 3월 이후에도 했다는 건 결국 총선과 대선 때도 기무사가 심리전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이거 뭐 갈수록 얘기가 좀 커집니다, 진짜로. 예. 기무사에 대한 원망도 나오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예, 기무사가 별로 좋지 않게 조언을 한다. 이렇게 이 전 단장이 녹취록에서 불만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자 옥도경 전 사령관이 기무사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 아니었냐 이렇게 이 물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보면 사이버 사령부 또 기무사 간에 뭔가의 소통이 있었다. 이 부분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무사 얘기도 나왔고 녹취록에 국정원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 대목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 단장이 국방부에 대한 원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국정원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국정원 직원은 직원 2명이 구금돼 있던 것도 국정원법을 들이대서 풀어냈다. 국정원은 직원들 4-5명이 재판을 받을 때 전 직원이 국정원장이 묵인하에 전 직원이 걷어서 1억 5천만 원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국방부 장군들, 영관급 장교들이 국정원보다도 저질적이냐 이렇게 불만을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변호사비 대납 JTBC가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금액, 걷었던 금액까지는 사실상 보도를 안 했는데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구체적인 액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보도해드린 게 3년 넘어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의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그 대화 녹취록인데 뭐 보고받는 자리였습니까? 뭡니까? 일단 주로 대화는 이태하 전 단장이 주도적으로 원망하는 얘기, 국방부의 불만을 얘기를 하고요. 옥 전 사령관은 주로 듣는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옥 전 사령관이 듣고 있으면서 간간히 대응을 하는데 중간중간 예를 들면요. 국방부 조사본부 얘기가 나오면 너무 뒤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간간히 기무사가 도와준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봤을 때 이것은 이태하 전 단장이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둘 사이의 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이 사이버사와 기무사까지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정치 개입에 나섰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문제가 돼서 수사가 시작됐을 때도 군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진실 은폐의 총력전을 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의 조사단이 압수수색 계획을 수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고 증거 인멸을 유도했다는 주장도 바로 이 녹취록 속엔 다 들어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녹취록엔 당시 국방부 수사팀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미리 흘려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자신에게 증거인멸을 유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다 까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잘 정리하라 했다며 사실상 압수수색 전 관련 증거를 삭제하라고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심리전단장은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압수수색에 들어온다는 것을 이틀 전에 알려준 것 아니냐, 내가 가르쳐달라고 그랬냐고 말합니다. 실제로 2013년 10월 당시 국방부는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심리전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지우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국방부의 조직적인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된 겁니다. 증거인멸을 사실상 지시하고선 시키는 대로 한 자신에게 증거인멸죄를 적용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전 심리전단장이 대선 개입, 정치 개입 문제가 사라지고 증거인멸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냅니다. 국방부가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꼬리 자르기 수사란 비판은 국방부가 2차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3년 12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땐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없었다며 이전 심리전단장을 직위 해제하고 심리전단 요원 10명을 형사 입건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재욱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단 한 차례 조사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듬해 8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땐 연재욱,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정치 개입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사실 정치 댓글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그런 내용보다도 예. 더욱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정보를 이틀 전에 알려줬다. 예. 그 압수수색을 뭐라 하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예. 그 자체로도 사실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 예.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이 전 단장의 재판 중에 확인됐던 내용들이 뭐냐면요. 앞서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2013년 10월 20일에요. 심리전단 요원들이 내부 자료를 삭제하고 하드디스크 등을 무더기로 복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예.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19일부터 5일간은 요원 9명이 노트북 9대를 초기화했고 또 같은 달 28일부터는 다른 사이버사 요원들도 60여 대의 노트북에 저장된 자료도 삭제했다. 이런 부분들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럼 압수수색 정보를 알았다면 이 전 단장이 지시했다는 겁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전 단장이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예. 이 전 단장은 심리전단 1, 2대장 등 13명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압수수색 대비 만전 신속히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예. 바로 2013년 10월 20일에 보낸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록에서 나오는 이 전 단장의 말대로라면 이 정보,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압수수색 정보를 듣고 이 전 단장이 요원들에게 대비를 하라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한 일이 예. 이태하 전 단장에게, 그러니까 사이버 심리 전단장, 예. 이 전 단장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줘서 증거 인멸을 유도하게 한 다음에 예. 되레 증거 인멸 부분을 수사했다. 자기들이 인멸하게 해놓고 인멸했는지 안 했는지를 수사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단장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 예. 이 말대로라면요. 예. 이 전 단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개입을 했느냐 정치 개입을 했느냐를 가지고 하면 될 것을 2013년 10월 이후에 증거인멸했느냐로 몰고 있다. 이 말을 풀어보면요. 국방부 조사본부가 증거인멸을 유도하면서 그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정작 중요한 대선 개입이나 정치 개입 수사에는 초점을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부러 대선이나 정치 개입 수사를 좀 돌리기 위해서 예. 증거인멸 유도라는 함정을 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전 단장의 발언은 그런 뜻으로 읽히죠. 또 이 전 단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주면서요. 여기 오면 다 까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 알아서 잘 정리하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댓글 작업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으면 또 국방부 조사본부가
확보를 하면 어쩔 수가 없으니 미리 정리하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예. 이 말대로라면 조사본부가 이 대선이나 정치 개입 관련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이 증거를 오히려 회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돌이켜 보면 최초의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대한 조사, 예. 이거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10월 15일에요. 예. 직접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방부 직할 부대인 조사본부가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조사를 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부실 조사를 하고 사건 은폐 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 전 단장의 얘기도 있습니까? 직접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 전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관진 장관이 정치 공세가 심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하고 나면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정리하면 김관진 장관이 조사는 결국 이 전 단장의 말대로라면 여론 달래기 차원의 조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좀 숨가쁘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재차 좀 정리를 해서 예. 2부에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혹시 녹취록 보도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도 좀 정리해서 2부에서 다시 좀 마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수장인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당시 국방장관까지 사이버 여론 조작에 대한 수사 선상에 직접 오르게 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에 올라서 박근혜 정부 안보실장까지 무려 7년 가까이 국내 안보 책임자로 지냈지만 이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의 비판적인 게시물을 퍼뜨리도록 한 혐의였습니다. 하지만 현직 국방장관인데다 201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정부 내내 검찰 수사도 제자리 걸음만 했습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사이버사에 대한 자료 일부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 전 장관의 지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옥도경,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도 잇따라 소환해 당시 지시 및 보고 체계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군 사이버사의 정치 공작이 대선을 앞두고 비슷한 시기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에 주목해 김 전 장관의 개입과 당시 청와대 지시 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있었던 정치 공작 사건은 최근 들어서 불거진 방송 장악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과는 별도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방송 장악과 문화예술인 탄압에 나선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문건들에는 청와대를 지칭하는 BH라는 표기가 수신처로 표기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이 중에 일부 문건은 보안을 위해서 밀봉을 해서 인편으로 직접 청와대에 보냈다고도 합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제압하라는 문건과 문화예술인 탄압 그리고 방송사 장악 문건 등은 모두 국내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7국이 작성했습니다. 국정원 7국의 이름은 국익전략실로 원세훈 전 원장 시절 국내 정치 공작을 주도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생산된 문건들에 청와대를 의미하는 BH와 BH 요청사안이라는 표현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청와대가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지시할 경우 BH라는 표기를 사용합니다. 또 일부 문건엔 배부처나 배포처에 BH 홍보수석실, BH 정무수석실 등이 기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보안이 요구되는 문건들의 경우 이른바 친전이라는 방식에 따라 밀봉한 뒤 비밀리에 사람이 직접 청와대에 들고 갔다는 국정원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건 작성에 지휘와 실무 선상에 있던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과
추명호 전 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문건 생성의 실무 최고 책임자인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도 조만간 불러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지시와 개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무사 예하부대 실내 테니스장을 퇴임 후에도 수시로 이용해왔다는 JTBC 보도가 나간 뒤에 적절한 일이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 전 대통령이 얼마나 자주 기무부대 테니스장에 갔는지 출입 기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충일에도 또 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다음 날에도 기무부대에서 테니스를 즐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익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테니스를 치기 위해 최근 3년간 경기도 고양시 기무부대를 찾은 내역입니다. 모두 22차례인데 이 중 21차례가 올해에 집중됐습니다. 보통 3시간 정도를 머물렀다는 게 기무사의 설명인데 방문일은 모두 토요일이었습니다. 휴일인 토요일에 테니스장이 운영되면 시설관리병들은 쉬질 못합니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이 테니스를 치러 온 날 중엔 특이한 날도 눈에 띕니다. 호국 명령을 기리는 현충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바로 다음 날에도 또 최측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론조작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직후에도 군부대를 찾아 테니스를 쳤습니다. 기무사가 제공한 이 전 대통령의 출입 기록은 최근 3년치뿐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대 인근 상인들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13년 이후부터 부대를 방문해온 걸로 기억하고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렇게 군사 보안 시설을 출입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누린 건데 혼자만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마다 지인들이나 전직 테니스 선수까지 데리고 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법성 소지가 더욱 커지는 대목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고양시의 기무부대로 검정색 고급 승용차 2대가 들어갑니다. 그 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따릅니다. 이들 차량은 부대를 떠날 때도 함께였습니다. 부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해보니 이 차량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테니스를 치러 온 지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기무사가 국회 국방위 김병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앞서 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할 때도 보통 지인 4명에서 6명과 함께 왔고 그중엔 전직 테니스 선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무부대 출입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군부대로 지인을 초청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민간인이 군부대 테니스장을 상시적으로 그렇게 다른 민간인들과 함께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기무부대 테니스장 이용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안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기무부대에 지인들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 있었는가?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령관을 지냈던 배득식 씨입니다. 안지형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운동 습관을 퇴임 후까지 별 어려움 없이 이어온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군 관계자들은 기무사 수뇌부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해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임명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입니다. 배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 의혹과 기무사 간부들의 비리 은폐 논란 등 때문에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끝까지 교체하지 않았고 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에도 한동안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배 전 사령관이 후임자들에게 테니스장 이용을 당부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쓰겠다고 하면 어떤 사령관이 안 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꼼꼼하게 따질 겁니다. 이에 대해 배 전 사령관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관심도 없고 이야기할 사안도 아니라고만 말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댓글 정치의 원조는 바로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당시의 정부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댓글을 달라고 독려했던 내용인데 그런데 공개적인 홍보 활동과 이명박 정부의 불법 활동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정진석 의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홍보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국정브리핑 국내 언론보도 종합 부처의견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해당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해당 기사에 부처의견 실명 댓글 기재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부 정책 보도가 잘못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처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라는 겁니다. 정 의원은 당시 이 같은 지침을 노 전 대통령이 내렸다면서 댓글 정치의 원조라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댓글 하는데 댓글 정치의 원조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노무현 정부. 이 문건이 뭔 줄 아십니까? 맨 앞에가 국정원이에요. 국정원도 댓글을 달아라. 더 웃기는 거는 공무원들이 댓글 다는 실적을 부처 평가에 반영하겠다. 하지만 해당 부처 공무원에게 실명으로 부처 입장을 적극 밝히라고 지시한 것과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동원해 외곽팀을 꾸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보 부처의 일상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국정원에 의한 불법 행위랑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정 의원은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부싸움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과의 회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빠져 있습니다만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회동이 시작한 지 한 1시간 반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전해진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네, 오늘 회동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주변 상황 때문에 평화를 위협받고 있다고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때야말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보 이외의 의제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당부하면서 협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참여한 정당이 이제 안보에 관련해서는 스펙트럼이 넓은 편입니다. 모두도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래서 이제 다양한 주장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네, 아직까지 비공개 회동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까지 전해지지는 않고 있지만 각 당 대표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펼쳤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다며 초당적 협력이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해왔던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은 북한에 대응해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 복원을 위한 균형 외교와 또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 그리고 대북 특사 파견을 직접 대통령에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직접 만났죠. 지난번에 통화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과 안 대표가 지난 5월 대선 이후에 직접 처음 만나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눈 셈입니다. 안 대표는 오늘 회동에서 철저히 한미 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무모한 강경론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오늘 회동에 제1야당 대표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제2야당 대표인 안 대표의 입장이 이번 회동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고 나름대로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회동도 오찬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안 대표의 부산 방문 일정을 고려해서 만찬으로 형식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예, 청와대 나가 있는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이 군사 옵션을 선택하면 북한은 초토화될 것이다. 이런 초고강도 발언을 또 내놨습니다. 물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전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잠시 후에 팩트체크해서
알아보겠습니다만 아무튼 북한은 트럼프의 이딴 말폭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미국과 전문가 차원의 대화를 추진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전폭기 격추 발언 이후 하루 만입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날도 외교적인 해결이 우리의 목표라며 대통령 발언을 진화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화당 전직 관료가 포함된 7개 전문가 단체에 대화를 제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평양 또는 제3국에서 대화를 하자고 초청했다는 겁니다. 트럼프와 매티스, 틸러슨이 왜 그렇게 자주 의견 충돌을 하는지도 북한이 가진 궁금증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더글래스 팔 카네기 재단 부회장은 JTBC에 비핵화와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자 북한 측이 아무 약속을 하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IA 출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도 UN 북한 대표부를 통해 초청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비공식 대화 채널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긴장 완화에 실마리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백두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킨 지 1000년이 지났지만 백두산 천지 주변에는 화산 폭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을 오가며 백두산 화산 활동을 연구한 연구팀은 시간이 멈춘 툰드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넓은 평야 끝에 여러 개의 분화구가 솟아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뿌리 내리지 못한 이곳은 946년 백두산 대분화 이후 시간이 멈췄습니다. 당시 타담한 나무는 화산재에 둘러싸여 홀로 서 있습니다. 마그마가 분출하며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된 겁니다. 그 후 100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풀과 나무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The highest tree is maybe this high. So in more than 1,000 years, the ecosystem has not recovered. 중국 쪽 백두산과 달리 북한 쪽 경사면에는 화산재가 훨씬 많이 쌓였습니다. 퇴적층이 50m가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분화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그마에서 휘발성 성분이 빠져 생긴 부석은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얗습니다. 백두산 화산활동 연구에는 김일성 대학 출신 북한 연구자 6명도 함께했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한 국제공동연구팀은 지난해 백두산 지하에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고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가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카 서현양의 죽음에 대한 서혜순 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경찰에 출석한 김광복 씨는 재수인 서혜순 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들이 사실과 다른 전부 다 이제 거짓이 많고 그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예. 모든 부분들이 의혹투성이죠. 예. 김 씨는 앞서 서 씨를 유기치사와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딸 서연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저작인접권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망 사실을 일부러 숨겼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안 남은 광석이 혈육인데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했고 진짜 참 너무 불쌍했습니다. 서 씨는 서연 양이 선천적으로 몸이 안 좋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악을 기능이 안 하니까 애가 몸이 항상 이렇게 붓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걸러내지를 못하니까. 사망 당일 쓰러진 딸에게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씨는 서연 양과 김광석 씨의 부검 소견서를 모두 공개할 방침입니다.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해 영화로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기자를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이 해임됐습니다. 스스로 물러나겠다며 사표를 제출했지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박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박기한 원장이 오늘 해임됐습니다. 박 전 원장은 여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2일 주무부처인 산업부에 사표를 냈습니다. 산업부는 감사를 통해 박 전 원장의 성희롱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가 하면 술을 따르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또 여직원들을 사택으로 불러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도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 송년회 자리에서 직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도 감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박 전 원장을 해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확인된 비위 사실이 엄중해 사표 수리 대신 해임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에 따른 겁니다. 산업부는 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은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네, 군 당국이 어제 철원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가 도비탄, 즉 나무나 돌에 맞아 굴절된 탄환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지점으로부터 400m 떨어진 사격장은 안전 철조망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어제 철원의 모 육군부대에서 진지공사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모 일병이 갑자기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가까운 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군 당국은 당시 훈련이 진행 중이던 인근 사격장에서 탄환이 날아왔다고 밝혔습니다. K2 소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바위나 나무 등을 맞고 굴절돼 이 일병의 머리에 맞았다는 겁니다. 육군은 오늘 현장 감식을 통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의 설명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사격장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400m 떨어져 있고 그 사이로 나무가 빽빽히 들어서 있습니다. 사격장 주변에는 안전 철조망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조준 사격을 하더라도 머리를 정확히 맞히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유가족은 사고 경위가 앞뒤가 안 맞는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네, 오늘 현장 감식을 직접 참관한 이 일병의 유가족들도 군 당국의 설명을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사격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현장 감식을 본 유가족의 생각은 군 당국의 주장과 사뭇 달랐습니다. 발사 장소와 사고 지점이 400m나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사격 장소와 사고 지점까지 경사도 상당해 도비탄이 날아와 인명을 살상할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숨진 이 일병의 머리에 깊숙이 박혀있는 탄두도 이런 의문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게 도비탄인지 실제로 실수로 맞은 건지 아니면 너무 희박한데 조준 사격은 아닐 걸로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격 여러 가지 면에서 이에 대해 군은 사격장에서 사고 지점까지 경사와 고도차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특히 사격장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던 점에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격장 왼쪽엔 경계병 2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28명이나 되는 병력이 유효 사거리 안쪽 도로를 지나가는 걸 전혀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당국은 경계병들의 임무 숙지가 미흡했다면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군 당국은 또 사격 전 안내 방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일병의 동료 부대원들은 못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우리 군은 8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KF-X, 즉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최근에 올해 분담금을 기한 내에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발에 차질이 생기거나 우리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KF-X 사업은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신할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8조 원 이상을 투입해 2026년까지 120여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수주한 한국항공우주, 즉 카이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총 사업비의 약 20%를 순차적으로 내고 완성된 전투기 한 대를 받아가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최근 올해 10월 말까지 납부 예정인 1,380억 원이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는 겁니다. 군은 연말까지라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카이는 한시가 급합니다. 최근 비리 의혹 때문에 경영난을 겪고 있는 데다 연말까지 기업어음 2,900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최첨단 기술 개발엔 적시 자금 조달이 중요한데 카이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분담금 체납은 사업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치밀한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체계 개발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안 돼서 국제협력, 공조체제가 와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청와대에도 보고됐고 정부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지난 4월에 세월호를 인양한 직후에 선체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미 수습자 수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드론으로 찍은 영상인데 3년 동안 바닷속에서 녹슬고 부식된 세월호의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꾸로 뒤집힌 차량들이 어지럽게 엉켜 있습니다. 통로는 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철제 구조물들은 녹슬고 부식된 채 망가져 있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를 인양한 직후 화물칸과 객실 내부를 드론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해양수산부가 본격적인 미수습자 수색에 앞서 한 대학에 의뢰해 3차례에 걸쳐 촬영한 겁니다. 수색을 시작하기 전 선체 내부 모습이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총 32분 분량의 영상엔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부터 3년간 무너지고 부식된 내부의 처참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바닥과 벽면은 모두 녹슬어 있고 객실에선 부서진 문짝과 책상도 보입니다. 처참하고 참혹하기 그지없는데요. 인양 직후에 세월호의 내부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매우 기록적 가치가 높은 그런 자료입니다. 침몰 당시 선체 상황이 담겨있는 이 영상을 분석하면 진상규명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 들어온 소식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지난 주말부터 사고 해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 검증을 통해서 참사 당시의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잡혔던 주황색 물체도 잠수함이 아닌 컨테이너로 추정이 됐습니다. 어제부터는 세월호 당시 항적을 따라가면서 급변침 의혹도 직접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선체조사위원들을 태운 배가 거친 맹골 수도를 지나갑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병풍도 해역에 들어서자 희생자들에 대한 헌화식부터 진행됩니다. 선체조사위원회가 사고 해역 현장 조사에 직접 나선 건 지난 주말부터입니다. 지난 토요일엔 참사 당일 오전 8시 53분쯤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에 나타났던 주황색 물체의 실체도 검증했습니다. 침몰 상황처럼 컨테이너 8개를 10m, 20m 간격으로 바다에 빠뜨려 표류시킨 겁니다. 실험 결과 진도 VTS 레이더 영상엔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하나의 덩어리로 감지됐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잠수함이라고 꾸준히 제기됐던 주황색 물체가 컨테이너일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어제부터 사고 해역에서 세월호와 비슷한 규모의 해양대 실습선을 타고 당시 항적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의 선박 위치 기록이 누락이 되었다는 그 내용을 실제로 위치 정보를 발송을 해서 선박 위치 정보의 구간이 누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위성항법 위치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가 기록되고 관련 정보가 해상 관제실에 전송되는 과정을 확인한 겁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현장 검증에선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 급변침 상황도 재현할 예정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이곳 병풍도 해역에서 조타기를 35도까지 오른쪽으로 틀었을 때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실험할 계획입니다. 선체조사위는 현장 항해 검증이 끝나면 세월호 조타실과 기관실 내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길거리에 떨어진 돈다발을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현금 1,000만 원을 주어 절반씩 나눈 행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구석창 기자입니다. 73살 문모 씨가 5만 원권 100장씩을 묶은 돈다발 2개를 흘린 줄도 모르고 길을 갑니다. 잠시 후 장바구니를 든 행인 2명이 이 돈을 발견합니다. 돈다발을 줍는 순간에 든 2가지 생각. 이 돈을 주인에게 찾아주느냐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느냐인데 이들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77살 정모 씨와 64살 박모 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지만 사이좋게 한 뭉치씩 나눠 가졌습니다. 내가 어제 꿈자리가 되게 좋았다. 좀 착하게 살아서 복 받으라고 주신 돈이다. 이런 말씀을. 문 씨는 2분 만에 다시 현장에 왔지만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 돈은 두 손자의 대학 등록금에 보태려고 4년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모은 겁니다. 최근 북한 핵실험 후 전쟁이 날까 두려운 마음에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 사달이 난 겁니다. 경찰은 정 씨와 박 씨에게 점유 이탈물 횡령보다 형량이 높은 절도죄를 적용했습니다. 돈다발을 주운 뒤 주변 CCTV를 살폈고 2분도 안 돼 현장을 뜬 점을 고려한 겁니다. 만약 이들이 습득 신고를 했더라면 관련법에 따라 5에서 20% 정도를 사례비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와 박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회수해 문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이슬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사우디 여성들은 운전할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창규 기자입니다. 불과 4년 전까지 여성은 자전거도 탈 수 없었습니다. 왜 여자는 자전거를 탈 수 없냐는 질문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والله يعني ما تدري بنات ما يركبون السياكل يعني شو نسوي فيك الحين نطردك 지금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은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체포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حان الوقت ان المرأة تسوق انا مستعدة بنتي مستعدة وايضا المجتمع مستعد. 사우디는 지난 1990년 엄격한 율법을 내세워 여성 운전을 금지했습니다. 운전 면허 자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로 남아시아 출신 80만 명이 이들의 운전기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وعندي رخصة وعارفة أسوق فإن شاء الله ما في أي خطورة علينا وعلى أخواتنا إن شاء الله. 이제 오래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알 사우드 사우디 국왕이 여성 운전을 허용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새 교통법규는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에야 여성 참정권이 허용된 사우디는 이제야 여성 운전도 허용되면서 조금 더 평범함에 가까워졌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네, 미국 프로풋볼 NFL 구장에서 시작된 무릎 꿇기 저항이 의회와 학교를 비롯한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의 흐름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릎 꿇기를 금지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국가가 울려 퍼지자 수백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불끈 쥔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He want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but what he's doing is separating us. 워싱턴 DC 조지타운대에서도 학생들이 단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꿇기 저항이 각급 학교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중고교로까지 확산하자 미성년 학생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를 놓고 논란도 촉발됐습니다. 미 언론은 현재까지 처벌 사례는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무릎 꿇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at is racism. You cannot deny it. You cannot run for it. 스포츠 업계도 반발에 가세했습니다. 나이키와 언더아머 등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는 트럼프가 아닌 무릎을 꿇는 선수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FL 사무국에 국가연주 때 선수들이 구장에서 무릎을 꿇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라고 압박했습니다. 그 사이 이른바 NFL식 무릎 꿇기는 인종차별에 대한 저항의 아이콘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반세기 동안 수많은 스포츠 스타를 키워낸 요람이었죠. 태릉 선수촌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충북 진천 선수촌이 오늘 개촌식을 했습니다. 단일 체육훈련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정말 하기 싫었던 저 웨이트장이 가장 많이 기억이 남을 것 같고 식당에 가면 늘 맛있는 것 같아요. 옥수수 콩빵이라고 있는데 그게 제일 맛있어요. 태릉 선수촌은 반세기 동안 수많은 스포츠 스타를 키워낸 요람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훈련한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따온 금메달만
116개입니다. 이제 태릉의 시대는 가고 진천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태릉과 비교하면 크기부터 다릅니다. 8년 만에 완공한 진천 선수촌은 단일 종합훈련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공사비 5,130억 원을 들여 지은 이곳은 태릉에 비해 부지 면적은 5배, 수용 인원은 3배에 달합니다. 태릉에 없던 사이클 전용 경기장과 야구장이 새롭게 문을 열었고 양궁장은 더 넓어졌습니다. 8개 동으로 이뤄진 숙소에선 천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최신식 체력 단련장에선 한 번에 400명 이상이 과학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태릉에 있는 선수들은 다음 달 중순 짐을 싸서 진천으로 모두 옮겨올 예정입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서울에 놀이시설이 있는 어린이 공원이 1,100여 곳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원이라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어른들 차지가 된 어린이 공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상수동의 한 어린이 공원. 초등학생들이 3355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공원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어 하굣길 어린이들이 자주 놀러 오는 곳입니다. 이곳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미끄럼틀을 비롯해 각종 놀이기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곳곳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스프레이 적힌 낙서가 눈에 띕니다. 욕설은 물론이고요, 올라가는 계단 바로 위쪽에는 해외 음란물에서나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 한국어로 큼직하게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쪽을 한번 볼까요? 분홍색 판 가득히 그려져 있는 그림은 남녀 성기와 함께 남녀 간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시선과 손길이 닿는 시설물 곳곳마다 어김없이 낙서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놀이기구마다 얼룩진 그림과 낙서들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말을 여기서 계속 배워서 가니까 어린 동생들이 보기에 부끄럽고 창피해요. 음주와 흡연이 엄연히 금지돼 있지만 어린이 공원 잔디밭 곳곳에서 버려진 담배꽁초와 술병 뚜껑이 발견됩니다. 어린이가 놀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죠. 아이들이 보기에 약간 선정적인 문구도 있고 그림도 약간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외소외스러워요. 더럽기도 하고. 20대 남성 3명은 아이들이 지켜보는데도 공원 한켠에 자리 잡고 막걸리를 나눠 마시기 시작합니다. 마포구 일대 대표적인 유흥가로 꼽히는 홍대 앞 거리에 위치한 홍익 어린이공원은 올해 초 어린이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공원 이름을 바꿔 달았습니다. 공원 주변이 유흥가 등 상업시설과 인접해 있어 사실상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홍익공원에는 어린이 공원보다는 상업시설이 많고 또 대학가에서 거리공원이랄지 프리마켓 등 홍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바꾼 거예요. 서울 용산구의 한 어린이 공원은 아예 어른들의 차지가 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 용산구 어린이공원 입구입니다.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면요, 공원 한켠에는 공원 내 음주나 흡연 등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무색할 만큼 대낮인데도 공원 곳곳에선 술판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수막 아래서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음주행위 금지 안내문에도 아랑곳 않고 3355 현수막 밑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순찰 중인 경찰이 다가가 막걸리병을 강제로 빼앗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없죠. 무용지물. 어린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린이 공원 이게 무색한 거예요. 공원 한켠 벤치에는 상자를 깔고 누워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서울 시내 어린이 공원은 모두 1,106곳으로 전체 도시공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일부 어린이 공원마다 어른들이 남긴 술병과 쓰레기, 소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놀이터 등 도시공원을 음주 청정 지역으로 지정하고 소란을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도심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 어른들의 몰지각한 행동과 당국의 느슨한 단속으로 그나마 마련된 어린이들의 공간이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셸 오바마의 달라진 머리 모양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사진 속 미셸은 남편의 퇴임 이후에 그동안 인위적으로 관리해왔다는 긴 생머리가 아니라 본연의 머리 스타일인 곱슬머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이웃으로의 회귀. 미셸은 긴 생머리를 놓아줌으로써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세월호와 따로 떼어서는 생각하기 힘든 그 얄궂은 머리 스타일인 올림머리가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예상했던 대로 그는 올림머리를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놓고 싶지 않았던 자존감의 끄트머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에겐 어차피 평범한 이웃으로의 회귀가 가능하진 않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사람들은 핏빛 5월의 책임자라 지목받고 있는 사람은 몇 년 전 팔순 기념 축하연에서 각하라 불리며 큰절을 받아서 논란이 됐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갔고 수십 명이 서둘러 안매장됐다는데 만수무강을 위한 큰절을 받았다는 사람. 그가 내 전 재산은 29만 원이며 나 역시 희생자라고 지금까지 호언을 해도 여전히 그를 찾는 권세가들이 넘치는 한 그는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오긴 틀렸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사실 그의 유별난 테니스 사랑은 새로울 것도 없었죠. 그러니 자연인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이 테니스를 즐긴다고 문제 삼을 일은 아닐 터이지만 그 방법이 특권과 편법으로 가득했기에 바라보는 시선은 고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범법 행위에 그 자신이 연루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기도 하니까요. 온갖 의혹 속에 테니스 하나 이웃들과 즐길 수 없는 사람. 그러니 그도 우리의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오긴 매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미셸 오바마의 사진을 SNS에 올렸던 한 시민은 이런 글을 덧붙였습니다. Come on, natural. 그나마 한 사람,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가려 했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던 전직 대통령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선 현실 정치로 강제 소환되는 이 즈음 우리의 전직 대통령들에게 미셸의 곱슬머리처럼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선 뉴스룸 1부에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군의 정치 댓글 핵심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단독으로 확인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집중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치 댓글 작업을 주도한 사이버사령부의 옥도경 전 사령관과 산하심리전단의 이태하 전 단장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녹취록의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인데 크게 두 가지의 줄기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선 당시의 불법 정치 댓글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활동도 모두 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이 문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팀이 수사 정보를 흘려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언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범죄 행위입니다. 이 두 가지 의혹의 핵심 인물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가안보실장이죠. 정재윤 기자가 보도해드리고 서복현 기자를 다시 만나겠습니다.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2014년 7월 나눈 대화를 정리한 녹취록입니다. 이태하 전 단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이 전 단장은 여러 가지 주장을 펴는데 모두 김관진 전 국방장관으로 향합니다. 이태하 전 단장은 부하들이 뭐가 죄가 있냐, 내가 시킨 것이지. 그것이 내가 시킨 것이냐, 장관이 시킨 것이지.
일을 시킨 김태형, 김관진 장관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주체가 국방장관이라는 주장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김관진 씨가 장관이었습니다. 이태하 전 단장 주장에 따르면 대선 당시 불법 정치 댓글은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보고도 김 장관에게 직접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런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오상국 직원들이 작년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내용들 장관 알고 계십니까? 그 댓글 작업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태하 전 단장은 김 전 장관의 국회 답변까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국내 대응 작전에 대해 보고받은 게 없다고 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국민 심리전에 대해 국민 오염을 방지하는 정당한 임무 수행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녹취록에는 수사팀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방부가 심리전단 압수수색 이틀 전 미리 압수수색에 나갈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당시 심리전단은 실제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던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이 사전에 알려주고 압수수색 전에 증거를 모두 없애버렸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국방부 수사팀이 불법 행위를 감수하면서까지 사건을 은폐하려 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군의 특성상 최고 책임자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자, 이 댓글 사건은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까지 이어졌고 계속해서 핵심 인물은 김관진 전 장관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사가 조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느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긴 하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그리고 김관진 전 장관 이렇게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저희들이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 김관진 전 장관은 지금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이기도 합니다. 자, 서복현 기자. 예. 일단 이번에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심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이철희 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이 녹취록을 보면요. 이태하 전 단장이 장관이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장관이 바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거든요. 예. 김관진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사건 관련해 지시를 했고 또 보고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김 전 장관은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처벌은커녕 장관직을 계속 수행을 했고 결국엔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전 단장 얘기만 듣고 보자면. 그렇죠. 예, 그리고 김 전 장관 역시 계속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에서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댓글 작업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예. 530 심리전단과 관련해서도 상세한 것을 모른다 이런 발언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뿐이 아닙니다. 2014년 2월에 국회에 나와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전해드린 거 외에 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직접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정치 댓글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공격을 했다는 내용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 2014년 발언도 이렇거든요. 뭐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 단장은 이 녹취록에서는 김관진 장관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발언들을 다 들었을 테니까 예. 자기는 분명히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근데 김관진 장관이 주목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 때 장관이었다는 것. 예. 이건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때 이 사건을 조사할 때 예. 그때도 김관진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김관진 장관은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정부에 걸쳐서 장관을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정치 개입 사건 때의 장관이었던 거는 물론 그 국방부 조사 때도 역시 국방부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수장인 국방부에 직할 때 조사본부가 조사를 했는데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주고
증거인멸을 유도했다. 이게 바로 이 전 단장의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던 정치 개입 사건,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사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은폐가 됐고 그 양쪽에 모두 걸쳐 있는 인물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김 장관뿐만이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인사는 또 있는데 바로 직전 국방장관이었던 한민구 장관입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이 전 단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김태영, 김관진 국방장관과 한민구, 정승조 합참의장이 3, 4년 동안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한민구 합참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합참의장이었지만 김관진 장관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장관을 했었죠. 예. 박근혜 정부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이제 둘 다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렇다면? 일단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김관진 장관은 출국 금지 상태인데요. 김 전 장관은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관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은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전 단장의 말대로라면 한민구 전 국방장관까지도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녹취록을 보면요. 이 정치 개입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죠. 녹취록에는 기무사와 심리전단이 MB정부 때, 이 사이버 심리전단이 MB정부 때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했다. 이런 부분이 녹취록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이 댓글 작업에 예. 기무사도 참여했다. 이런 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회의를 어디서 했냐? 바로 청와대에서 했다. 이런 부분이 바로 녹취록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이 기무사와 사이버 사령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이 결국은 청와대가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 개입 사건은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회의에 예.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그 회의를 주재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건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죠. 이 녹취록만 보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폭발력이 있는 더욱더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예.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단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정치 개입 사건 은폐 정황은 이 전 단장의 녹취록에서도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이 은폐 사건 과연 국방부가 이 은폐를 자체적으로 했겠느냐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김관진 장관 이후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던 만큼 이 박근혜 정부의 사건 은폐가 국방부의 사건 은폐가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에서 이 문제를 장장 25분 동안에 걸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속보가 나오는 대로 추석 연휴 기간이라도 나온 대로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We are totally prepared for the second option, not a preferred option. But if we take that option, it will be devastating. I can tell you that, devastating for North Korea. That's called the military option.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지 또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미국 내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결정을 하면 그만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연방 헌법은 전쟁 개시와 예산권을 의회 고유 권한으로 정해놨습니다. 대통령은 의회 결정 이후에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3년 이라크전은 대이라크 전쟁 법안이 가결된 뒤에 가능했습니다. 2011년 9.11 테러 이후에 벌어진 아프가니스탄전도 의회에서 대테러 전쟁 법안이 통과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1991년의 걸프전, 1964년의 베트남전 역시 의회에서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1972년에는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군사작전을 연장하려다가 의회 거부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면 이건 역시 이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쟁뿐만 아니고요. 소규모 군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공습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의회 승인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그 원칙을 깬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IS 퇴치를 위해서 미군이 행한 시리아 공습이 대표적입니다. 사전 승인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회에서 위법한 행동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1986년에도 미국이 테러범 소탕을 이유로 리비아를 폭격했습니다. 이때도 사전 승인이 없었습니다. 자국 보호라는 명분에 미국민이 동의했고 법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미국 보호 이걸 이유로 이제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군사 행동을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쟁의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전쟁 개시 선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전쟁이 아닌 이런 일회성 공습의 경우에는 자국 내 위법 논란을 감수하고 강행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군사력을 키웠고 이걸 바탕으로 반격에 나선다면 한반도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대규모의 인원과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네, 결국에 원칙을 깰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이고 또 어떤 논리로 미국민을 설득할지를 지켜봐야 할 텐데 그러면 이와는 좀 별개로 한국의 동의,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군사행동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한국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상호 방위조약 2조에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을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라고 정해놨습니다. 또 한국의 영토와 영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 작전지구 안에서 군사행동을 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 작전지구 안 말고 한반도 밖에서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영토 밖인 국제공역에서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병력과 또 전략자산을 투입해서 군사행동을 할 경우에도 한국과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확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이 시각 홍준표입니다. 아, 청와대는 안 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만찬회동이 조금 전 끝났다고 하는데요. 예. 어차피 홍 대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 갔으니까요. 홍 대표는 지난 7월 청와대 회동 때도 불참을 했었습니다. 당시 대신 수해복구 현장에 갔다가 이른바 장화의전 때문에 오히려 입길만 올랐었는데요. 예. 오늘 그래서 기자들이 청와대 안 가는 대신 어디를 가느냐라고 홍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 대표가 집에 갈 것이고 휴식이 아니라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확인 결과 홍 대표는 6시가 조금 안 돼서 당사에서 퇴근을 했고요. 자택에 간다고 하고 갔습니다. 아, 예. 측근은 요즘 홍 대표가 정치개혁과 보수에 관한 책을 종종 읽고 있는데 아마 집에서 관련 책들을 볼 것이다 라고 추정했습니다. 예. 원래 그 대통령하고 1대1 회동이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왔죠? 예, 계속 1대1 회동만 요구를 해왔었는데요. 예. 청와대에서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계속 홍 대표와 연락을 하면서 설득을 하려 했지만 홍 대표의 거부로 연락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 회동이 안보 관련 회동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안보를 강조해온 자유한국당이 회동에 불참한 것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어제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외부의 적은 김정은이고 내부의 적은 홍준표 같아요. 자기 몸값 제대로 챙겨달라.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잖아요. 예. 하태경 의원은 불참 이유를 몸값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홍 대표가 많이 기분이 나빴던 모양입니다. 오늘 바로 반응을 했는데 소셜미디어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 공천을 줬는지 어이가 없다. 물론 이제 하태경 의원은 이전 한나라당 때 공천을 받긴 했습니다. 예. 네, 어이가 없다라고 했고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 어이가 없다는 표현은 홍 대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예. 글로도 쓰는군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도 했고 글도 썼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두 번째 키워드는 서울, 부산, 그리고 평양입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부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났었는데요. 기자들이 부산시장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 내년 지방선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묻자 당대표가 셀프 공천하면 어떤 인재가 오겠느냐, 말도 안 돼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전에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어떻겠냐, 즉 서울시장 출마설도 돌았었는데요. 당시의 반응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런가요? 예, 당시 발언을 직접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어떤 역할이 당에 가장 큰 도움이 될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 다 열어놓겠습니다. 네.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도 당시에 원론적인 얘기였다라고 한 발은 약간 빼는 모습인데요. 예. 어쨌든 뉘앙스는 서울시장직과 부산시장직에 대한 태도는 좀 달라 보입니다. 예, 사실 뭐 서울시장은 언제든 대선 후보급으로 언급이 되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장직이 훨씬 더 뭐 관심이 클 수도 있고요. 예. 또 더군다나 부산시장은 당선도 더 어렵습니다. 원래 부산시장 출마설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인데 예. 당시 명분은 험지에 나가서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라였습니다. 예. 실제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 당시 후보의 부산 득표율도 서울 득표율보다 좀 낮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미 표 계산을 하고 이런 얘기 했다 그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군요. 사실 더 어려운 지역에 나가기만 하고 예. 득될 건 별로 없다라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평양은 왜 나왔습니까? 예, 오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앞서서 대북 특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대북 특사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괜찮고 안철수 대표가 직접 나서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 또 안철수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북 특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묻자 안 대표는 청와대의 설명을 들어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 대북 특사로는 오늘 안철수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가면서 여러 가지 대북 해법을 좀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중 하나가 대북 특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측근에게 물어보니까 특사는 보내자고 했지만 본인이 가겠다 이런 부분은 빠졌었다고 하는데요.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직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표했고 부산시장직은 일축, 대북 특사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예.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평창에 일본은 없다 물음표입니다. 안 온대요? 아닙니다. 오늘 오전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 한 지도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한반도 화면이 약간 흐릿한데 한반도 동쪽에 일본 열도가 없습니다. 아, 아예 깨끗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예. 그 위에 산림도 없고요. 밑에 대만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정확한 크기로는 대만은 일본의 10분의 1입니다. 예. 작은 대만은 있고 그러니까 면적으로 더 큰 일본은 빠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정례 브리핑에서 예. 평창 올림픽 홈페이지 세계 지도에 일본이 없는 것을 수정하도록 요청했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저희 관방장관까지 나섰군요. 예. 사실 뭐 그 평창 올림픽에 일본이 안 올 리는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왜 저게 빠졌습니까? 실수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단지 실수. 예. 예.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에서는 실수라고 밝혔고요. 홈페이지 관리를 다른 업체에 맡겼는데 아마 지도 이미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빠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수정 요청은 바로 수용이 돼서 오후부터는 저렇게 일본 열도와 사할린이 표시가 생겼습니다. 예. 실수를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오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또 다른 주장을 한 게 홈페이지 내 독도 표기를 빼달라, 바꿔달라, 다케시마로 바꿔달라는 주장인데요. 예. 이것도 계속 문제 삼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직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예. 이런 건 뭐 어떤 경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고의 가치가 없긴 하네요.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맑아지겠지만 아침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떨어져서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소셜 라이브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의 주인공들은 이윤석 기자도 있고 또 조익신 기자도 있고 안지영 기자도 나오네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테니스 직접 취재한 기자들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a child I'm lost, don't know how to go. We pray but we may never know. I hear an answer in my soul. Don't look behind you, it's not beside